안녕하세요. 오늘은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던 아주 중요한 회의죠. G5 재무장관 회의, 이른바 플라자 합의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합의의 배경과 그 파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당시 미국을 막 추격하던 일본 경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이게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핵심 질문부터 짚어볼까요? 미국은 도대체 왜 달러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일본의 그 유명한 잃어버린 10년, 아니 뭐 20년, 30년이라고도 하죠. 그걸 불러왔는가? 그렇죠. 또 당시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먼저 배경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80년대 초 미국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보내주신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볼커 쇼크 이후에 달러 가치가 엄청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거든요. 이걸 잡으려고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대폭 올렸죠. 이게 이제 볼커 쇼크고요. 그 결과로 달러 가치가 그냥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달러가 너무 비싸니까 미국 상품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수출은 줄고 수입은 막 늘어나고. 아, 무역 적자가 심해졌겠네요. 네. 근데 거기다가 레이건 행정부가 세금은 깎아주고 정부 지출은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까지 심각해진 거죠. 아, 무역 적자랑 재정 적자. 이게 바로 그 쌍둥이 적자군요. 맞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이 아주 심각했어요. 뭐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일본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막 파고들었거든요. 자료 보니까 그때 미국 자동차 업계 같은 데서 불만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보호무역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엄청 커졌고요. 그렇죠. 그런 국내적인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칼을 빼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인 거죠.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이 가선나라 재무정관들이 모여서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좀 낮추기로 합의를 본 거군요. 네. 특히 엔화하고 마르크화 가치를 끌어올려서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야 일본이나 독일의 수출 경쟁력이 좀 약화될 테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좋게 좋게 합의한 게 아니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미국이 꽤 압박을 했다면서요. 관세 같은 걸로? 네, 그렇다고 봐야죠. 미국이 그냥 달러 좀 싸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만약 협조 안 하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꽤 강하게 나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 울며 겨자 먹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미국의 힘이 워낙 강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막고 좀 질서 있게 환율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공감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팔고 자국 통화를 사들이는 식으로 진행이 됐죠. 결과는 뭐 아주 즉각적이었죠. 엔화 가치가 합의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네, 정말 극적이었어요. 합의 직전에 1달러에 한 250엔 정도 했거든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인 120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가 2배 가까이 뛴 거죠. 와, 이게 이제 엔고 현상인데 이게 일본 경제에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엔화 가치가 그렇게 뛰어버리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당장 수출품 가격이 2배로 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아, 그럼 엔고 불황이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걸 막겠다고 금리를 엄청나게 내리고 돈을 막 풀기 시작했어요.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게 된 거죠. 그 풀린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문제였죠. 생산적인 투자, 뭐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으로 전부 몰려간 겁니다. 아, 그 유명한 일본의 버블 경제가 그렇게 시작된 거군요. 그때 뭐 록펠러 센터까지 사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주 그냥 일본 자본이 전 세계를 사들일 것 같은 기세였죠. 영화사도 사고 유명 빌딩도 사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이러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끝은? 네, 결국 거품은 꺼지게 마련이죠.
1991년쯤부터 시작된 거품 붕괴로 일본은 아주 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불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이 원인을 두고 해석이 좀 갈리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봐도 일본 쪽에서는 플라자 합의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약간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 시각은 좀 달라요. 플라자 합의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 특히 너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 거, 그리고 금융 시스템 자체가 좀 후진적이었던 게 더 큰 문제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누구 책임이나를 따지기는 참 어렵네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무역 적자를 좀 줄였나요? 아, 맞다. 그게 궁금하네요. 자료 중에는 대일 적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랬어요. 유럽과의 무역 적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가장 문제였던 일본과의 적자는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엔화 가치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바로 수출입 물량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시차가 좀 걸리는데 이걸 제이커브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시장 자체가 워낙 좀 폐쇄적이어서 수입품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적자 개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들끓던 보호무역 법안 같은 것들을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으니까 아주 실패했다고 보긴 어렵겠죠. 반면에 한국은 이때 정말 엄청난 기회를 맞았다고요. 이른바 삼저호황. 네, 맞습니다. 정말 한국 경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기죠.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 세 가지 호재가 아주 절묘하게 딱 겹쳤어요. 저달러는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낮아진 효과 때문이겠고 그렇죠. 엔고 덕분에 일본 제품 대비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특히 전자,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요. 여기에 마침 국제유가도 낮았고 국내 금리도 낮은 수준이었으니까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수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외채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죠. 와, 자료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때 정말 크게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죠. 대만이나 태국 같은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도 비슷한 혜택을 받고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요. 왜 똑같이 통화 가치 절상 압력을 받았던 서독은 일본이랑 다른 길을 갔을까요? 독일도 마르크화 가치가 꽤 올랐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비교 분석한 것도 있었죠. 서독도 사실 90년대에는 좀 어려웠어요. 마르크화 강세에다가 예상치 못했던 통일 비용까지 겹치면서 유럽의 병자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결국은 회복했잖아요. 네, 결정적인 차이는 2000년대 이후 유로화 도입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러 나라가 같이 유로화를 쓰게 되면서 독일 마르크화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통화 효과를 보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유로화 덕분에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펴면서 고령화 문제에 일본보다는 잘 대응한 측면도 있어요. 반면에 일본은 계속 고평가된 엔화 부담을 안고 가면서 인구 고령화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졌고요.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단순히 환율 문제만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대응, 경제 구조, 심지어 인구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시작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 해소라는 어떻게 보면 좀 국내적인 목표에서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미친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바로 이 복잡한 나비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미중 갈등 같은 걸 보면 강대국 간의 경제적 압력이나 환율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1985년 플라자 합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